안녕하세요. 2021 GGGF 주최 측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약 20분간에 걸쳐서 글로벌 챌린지 인재 양성이 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있는 한국 뉴욕 주립대 기술경영학과의 이진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글로벌 챌린지, 무엇이 현황이고 무슨 챌린지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 워낙 많이 바뀌고 있는 대전환 시대에 뭐가 바뀌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역시 글로벌 챌린지에서 재전환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기술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고 간단하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글로벌 챌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2020년도 작년도에 세계 경제는 84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4위 국가가 독일이 되는데, 4개 국가의 모든 국민 총생산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 왔는데, 1990년대부터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89년도에 구소련이 멸망하고 전 세계가 시장주의 자유경제 체제에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말에 통과가 돼서 95년도에는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을 했고, 그러는 동안에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와서 세계 경제가 약간 주춤하기도 했죠. 또 바로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도하고 이제는 한 30년 전이죠. 2020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1990년대는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16분의 1 정도 수준의 아주 미약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급성장을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90년대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국은 2019년도 불과 2년 전에는 미국의 70%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한국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한국은 세계 11번 또는 12번째 경제 국가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비약적인 성공을 했다고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78억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뭐가 문제냐? 식량 증산이 인구 증가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을 썼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인류가 큰 재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식량 증산이 옛날보다는 더 빨라져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엔 많은 국가들이 빈곤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다음에 불과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호킹스라는 과학자가 있죠. 영국의 과학자로서 아마도 아이작 뉴턴 이후에 가장 우수한 유명한 과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구는 600년 정도 후에는 지속 가능이 불가능하다. 또는 그가 죽기 전에는 불과 30년 내에 지구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 원인 중에 몇 가지를 손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행성이 충돌할 수도 있고, 인구 증가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더 중요하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워닝을 또 했습니다. 또 최근 특히 한 8년 전에 또 지난 한 4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팽배했고,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과 동떨어진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죠. 또 과학기술은 워낙 급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앞서가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2038년이 되면은 인공지능이 AI가 사람의 두뇌를 초월할 거라고 하죠. 그러면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인공지능이 다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합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은 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못 가진 국가가 더 격차를 벌이게 돼서 결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또 작년도에 시작한 코로나19는 불과 1년 반,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죠. 근데 델타 이외에 새로 감마, 엡시론, 다른 모양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참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는 여러분들이 잘 그 사례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8월 25일 날짜로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1,300만 명이 감염이 돼서 445명이 죽고, 한국의 경우는 8월 25일 현재로 24만 1,000명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가 2,200여 명 됩니다. 근데 감염자의 비율로 보나 사망자 비율로 보나 한국은 전 세계적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악영향 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이 많은 발전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는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선진국, 개도국,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국가,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4%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잘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6%로 해서 조금 그 타격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ICT 분야의 성장은 비약적이어서 작년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3.8%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전 세계 경제 손실은 12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요. 제조업 분야에 특히 많은 타격을 주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한 2개월 동안 세계 그 제조업의 생산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다시 4개월 동안 좀 회복하기 시작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전환의 시대. 이번 포럼의 주제가 대전환 시대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간단하게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ICT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구조는 옛날하고는 다르죠. 특히 ICT가 발전을 하기 시작한 지난 한 20-30년 동안 전 세계가 다 저성장 기조를 가져왔고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 신흥공업국은 그래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왔습니다. 또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일자리 창출은 그전에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산업혁명과는 아주 천장지차가 됩니다. 또 ICT가 모든 산업, 농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서비스업에 다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주 친숙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고요. 여기에는 모든 AI, 빅데이터, 컴퓨터, IT 모든 것이 다 서로 총망라해서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죠. 교육은 이러닝이 아주 지금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고요. 보건의료 다 이헬스, 또 정부의 모든 시스템은 이거버먼트 전자정부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죠. 또 새로운 산업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정보통신, 그다음에 생명과학, 의학, 제약 이런 분야가 되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해서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있죠. 결국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지속 가능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키가 모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속 가능 발전은 기술 혁신과 그 기술 혁신을 리드하는 우수 인재가 생명이 되지 않을까. 그 기술 혁신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디지털 혁명은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 세계는 디지털 ICT를 모든 활동에 접목하게 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지금 거의 60% 정도가 모바일 텔레폰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하는 것도 한 60%. 또 우리가 이메일, 또 뭐 SNS, 또 요즘에 크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가 손꼽을 만한 기업은 다 디지털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커머스는 전자정보통신을 이용한 상업활동인데요. 이게 94년도에 시작한 이후 전 세계 GDP의 거의 10% 이상을 이커머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이커머스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55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 케냐가 선두주자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을 하는 국민들의 퍼센테이지가 40%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모바일 뱅킹을 한다고 그러죠.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은. 결국 그 ICT는 4차 산업혁명과 접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까지 다 연관지면서 그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또 이런 ICT 관련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또 이런 ICT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만이 서바이브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인데 전 세계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사피엔스 책을 써서 아주 대히트를 쳤죠.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진화해 왔는지, 앞으로의 과학기술 발달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발 하라리는 2100년이 되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전환 시대에
기술의 리더십이 결국 생명이 됩니다. 전 세계 그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의 한 25%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연구 개발 전체 그 투자 규모도 미국이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인도, 한국의 순인데 우리나라도 연구 개발 투자는 그 국민 총생산 대비해서는 세계에서 넘버 1, 넘버 2가 될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개발 투자의 노력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랬죠. 결국 선진국이 기술의 발달을 리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 국가들은 어느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과학 분야 53%입니다. 유럽은 과학 분야의 35%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물론 여기는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은 그 연구개발 투자비는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이런 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 과연 이런 선진국 그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려면 결국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미국의 인적 자원은 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학 3,900개, 거의 4,000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학생 수만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대학원 260만 명. 그 중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한 67만 명이라고 하죠. 대학 진학 비율은 57%인데요. 우리나라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 대학을 따라갈 수가 없죠. 또 전공 분야를 보면은 경영학, 공학, 물리학,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공학이나 물리학과 과학기술 지식의 발달과 관련된 분야가 거의 한 3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상대적으로 인구는 유럽연합 전체를 합치면은 미국보다 더 많죠. 하지만 대학생 수로는 더 작습니다. 1,700만 명. 또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률은 미국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한 60% 되고요. 공과대학, 자연과학이 한 25%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과 비교하면 공과대나 자연과학대의 비중은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수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81%까지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70대로다가 70%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수는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보죠. 또 대학 정원으로 볼 때 공학계열이 27%, 사회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합해서 대충 이렇게 보면 전공 분야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가 한 37%, 38% 정도 됩니다. 미국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많은 분야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상품이 잘 팔리고 있죠. 그거는 결국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돼서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수를 걸기 때문이죠. 연구개발 분야는 어떨까? 물론 우리가 정보와 민간 분야 많은 R&D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GDP의 4.3에서 4.5%까지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연구 인력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또 초기에는 뭐 한 1980년대 이때만 해도 7, 80% 정도가 정부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원의 프로포션이 전체 연구 개발비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세계가 어떤지 잘 보셨죠? 또 불확실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결국 어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가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 우수한 인재는 결국 대학에서 교육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져. 제가 저희 대학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결국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학의 전 세계를 이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학 또는 선진국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 뉴욕 주립대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 설립을 하게 됐고요. 미국의 스토니 브룩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FIT라고 뉴욕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패션 계통의 대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7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한 1,200명의 학생이 있고 지금 교수진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과는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스토니 브룩은 주로 이제 공과대 위주입니다. 공대에서 특히 응용 수학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과, 기교공학과, 기술경영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에서는 경영학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똑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FIT는 뉴욕에 있는 그 대학으로서 우리 송도 캠퍼스에서는 패션 디자인 학과하고 패션 경영학과 2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학교에 많은 그 지원과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유능한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쪼록 앞으로 정말 급변하는 세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그 환경에서 잘 이겨내시고 특히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본래의 모습대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기술 개발해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